북한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혼란의 틈을 타고 연평도 코앞까지 와서 최전방 부대를 시찰하면서 군인들을 독려했는데요. 북한의 속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100만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를 연 건데요. 이 소식을 북한이 누구보다 발빠르게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민주노총과 산하로조들, 대학생, 청소년 학생 단체들, 종교인 단체들을 비롯한 범국민투쟁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에 집결해서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 지역에서 모여온 군중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합쳐 무려 100만여 명의 각계층 군중이 박근혜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짚혀진 촛불 바다를 펼쳐놓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촛불 집회 소식을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범국민 투쟁이 대규모로 전개됐다라면서 신속하게 보도한 건데 북한 매체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북한 매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 그리고 최순실 사태에 관련해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촛불 집회가 토요일 날 열렸는데 그 보도 북한 매체에서 첫 보도가 나온 게 어제 오전에 한 7시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촛불 집회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토요일 밤 10시 반쯤이었으니까 한나절 만 하루도 안 돼서 북한의 보도가 나온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빨리 북한 매체에 보도가 나오는 경우는 그동안 이제 상당히 드물었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매체는 남조선 이제 촛불 집회에 110만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는 광화문에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10만 명 정도 해서 요 합친 숫자를 이제 11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노동신문이 이제 보통 6면 정도를 평시에 발행을 하는데 6면에 한 면 정도는 아예 통째로 이 최순실 사태를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면 중에 5면에 이제 통째로 이제 촛불 집회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갔냐면 뭐 예를 들어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세 버스가 동일하고 또 촛불 집회할 때 이제 문화 행사 비슷한 걸로 이제 어떤 많은 문화 행사가 열렸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참가자가 늘품 체조 차은택 씨가 이제 관련된 걸로 그렇게 알려진 늘품 체조를 패러디한 하품 체조를 선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최순실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체제가 좀 안정적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약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남남 갈등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혼란 이런 거를 부추기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촛불 집회 소식을 상당히 빠르고 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집회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주민들이 접하다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도 뭔가 불만을 표출할 때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보이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 전체 측면을 봤을 때 북한 체제에 대해서 크게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아주 특수한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식 표현을 보면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고 집단주의만 있는 국가다. 그건 특수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개인적인 주장 할 수 없고 오로지 수령의 지시, 수령의 명령 이것만 하나의 군중 동원해가지고 표시하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혹시나 부작용이 있었다면은 나름대로 거기다 표출되는 징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80년
우리의 강주 민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북한이 좀 시간은 늦었지만 보도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87년 6.29 이런 우리 민주항쟁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도를 했습니다. 노동신문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90년 돌아가지고 고난행군 기간에 뭐 군부 쿠데타라든지 민중봉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설령 우리의 이러한 100만 이 촛불 항쟁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북한 주민들이 혹시나 이것이 그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나름대로 좀 잘못된 방향을 가져갈까 뭐 그런 측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보내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오히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체제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런 100만 군중이 모여가지고 최고 지도자에게 이렇게 촛불로서 항쟁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것이 정말 조직적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촛불 집회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민중봉기라 이렇게 좀 소설 같은 이렇게 추리 소설 같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기대지 북한에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 전망합니다. 네, 주민들이 불만에 표출되는 등 부작용, 역효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분석이십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지금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은 대신에 그의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옹립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은 홍콩의 주간지 아주 주간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 김평일은 현재 체코에서 이제 대사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고 김정은의 이제 숙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김평일을 최고 지도자로 옹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북한 안팎에서 안하고 밖에서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아주 주간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인사들을 이제 숙청을 했는데 그런 숙청 때문에 그 군부 최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 주민들도 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김평일을 이제 대신 옹립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현재 일부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망명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망명 정부의 초대 지도자로 김평일을 또 세워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주간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망명 정부를 세우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평일과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김평일은 역시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통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더십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품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서 김평일의 성향이 또 중국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아주 친중국도 아니고 친미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미국하고 중국 둘 다 좀 어느 정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김평일이 최고 지도자감으로서 이제 손색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코의 그 북한의 보위부에서 그 고위급 인사를 파견을 해서 아무래도 감시 목적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북한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과거에 간간히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옹립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북한 체제의 특성상을 볼 때 수령 절대 독재국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수령, 지금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 5월인가요? 제7차 당대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당정군 모든 것을 장악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혹시 김정은 정권 전복 그리고 김평일 옹립, 운운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시나리오 아닌가? 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나 후계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뭐 친형제든 이복 형제든 여러 사람이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그 다음의 그 이 후계자가 아닌 소위 말해 정권 인수자로서 김평일이라는 김정남, 이것은 북한 체제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사례가 보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김평일은 네. 거의 지금 이제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했잖아요. 또 지금 이제 김정남은 거의 평양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특히나 혹시나 우리가 뭐냐면 적어도 망명정부를 시원한다면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후원하는 후견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김평일, 김정남을 옹립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후견 국가가 한국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전복 이후의 무슨 옹립 운운하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고, 특히나 우리가 좀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김평일이가 80년 김정일이가 후계자 된 이후에 한 번도 평양에 못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대사생활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이죠. 평양에서 대사대회를 해가지고 해외에 나 있는 모든 대사들을 다 교환시켜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김평일이가 36년 만에 평양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더 이상 김평일은 정적이 아니다.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 전복, 그리고 뭐 나름대로 다른 사람 옹립, 이것은 좀 소설 같은, 그리고 좀 더 시나리오로서 네.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평일 본인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라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평일 감시를 위해서 보위부의 고위급 인사가 또 파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 체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체제와 존엄 문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 전복, 김평일 옹립함, 이것은 존엄 문제가 되겠잖아요. 존엄 문제가 되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 태어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측근들의 충성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존엄 문제에 대해서 김평일이가 자이든 타이든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면 충성 경쟁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 측근들이 상당 부분 김평일 대사에 대해서 통제, 감시가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신변에도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6년 만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까지 귀환해가지고 나름 또 무사하게 또 체코 대사를 보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김평일은 정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의 행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평도 코앞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 전초기지를 비롯해서 군부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를 다닌 겁니까? 네, 김정은이 갈리도 기지하고 네. 그리고 장제도 방어대 이제 두 군데를 시찰을 했습니다. 갈리도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갈리도하고 장제도의 경우에 연평도에서 봤을 때 약간 북서쪽으로, 갈리도의 경우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고, 4km. 예, 그리고 장제도는 한 7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연평도 코앞에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닐 수 있겠는데요. 갈리도 기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찾은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장제도 방어대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에 한 3번 정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 방문이 네. 되겠고, 그리고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약간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직접 김정은이 모터보트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 채로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이 이제 북한 매체의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갈리도를 먼저 방문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장제도를 그냥 방문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달 들어서 군 관련 시찰을 나선 게 이번을 포함해서 총 4번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번 달에 북한군의 동계 훈련이 실시되니까 요거와 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곧 있으면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가 됩니다. 11월 23일인데
그때 이제 그때를 앞두고 이렇게 군 관련 행보를 보인 거는 좀 뭔가 그 국지 도발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군 당국은 현재 좀 약간 그 경계를 지금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남 위협성 발언은 약간 좀 자제를 하면서 보면은 지휘관들한테 그 뭐 부대원들을 좀 잘 보살피라든지 아니면 또 그 장제도 방어대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3, 4년 전에 앞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 번 어린애를 뭐 조금 더 컸다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아는 체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봐서 그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번 행보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민 지도자임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상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군사기지 위장망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은박지를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군사 시설에다가 은박지를 씌우면 아무래도 이제 빛이 반사를 하니까 그 미국 정찰 위성이 그 탐지하거나 이러는데 좀 어려움이지 않겠냐 그런 판단하에 그 주민들한테 은박지를 이제 바치라고 이제 강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요. 그런데 뭐 이게 그렇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주민들한테 뭐 은박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고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폐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집하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그 탈북자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삼스러운 그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국내에 있는 그 북한 인권 단체는 또 이런 것도 하나의 강제 노동의 하나로 이제 범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 약간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 제대로 된 이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 노동에 시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서 그 돌격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끼 정도의 식사밖에 이제 그 월급으로 받지 못하면서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뭐 이런 그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경우도 주민들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하는 것도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한 인권 단체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주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최전방 지역을 시찰을 하고도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도발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잠잠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그 관리도, 장제도 방문, 의도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북한은 동계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렇다면 동계훈련에 동원되는 부대, 일종의 동력, 격려, 그러한 의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표현을 하자면은 네.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 이것을 좀 더 과시하려는, 그러나 다시 말해서 축약하자면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 유일 영군 체계라는 하나의 그 속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겠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좀 불안정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금 최순실 사태로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여기에서 미국, 남한 이런 불안에 비해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당군이 똘똘 뭉치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해의 아주 북한 전방 부대를 나름 시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여주고, 도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크게 지금은 이제 북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측이 지금 이제 이런 최준 사태로 혹시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뭔가 전국을 배날게 하겠다 이렇게 북한이 또 나름 이야기는 있죠. 뭐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반대인 상으로 자기들이 뭡니까 지금 상당히 불리하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뭔가 탐색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개량이 채택된다면 아마 북한은 고강도의 도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한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을 탐색하면서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뭔가 탐색적 대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탐색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국정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좀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